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인 블랙박스가 수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손상돼 자료 해독 작업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 협회장과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사망 179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 현재 146명이고 33명은 DNA 검사 등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신원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신 확인하는 것은 전부 확인됐지만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비행 사고에서 어떤 불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인들은 지문이거든요. 예. 근데 지문이 훼손됐다, 어떤 손이 훼손됐다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족의 어떤 DNA 이걸 이제 대비를 해서 유전자 대비로 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또 불행하게도 여기 희생자 중에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했을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등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과 어떤 유전자 대비로 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제주항공 여객 사고 여객기죠. 보잉 737-800 이 기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무엇을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사고 난 게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보잉 737 엔진이 2개거든요. 그러면 2개가 다 고장 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고장 난 이유가 지금 조류,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고장 났는지 아니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걸 이제 검사를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랜딩기가 작동이 안 됐잖아요. 랜딩기가 작동을 할 때는 작동하는 그 힘이 유압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유압 시스템, 기름으로 해서 힘을 내서 이제 랜딩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바퀴를 밑으로 내려준다는 네네. 얘기죠.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게 문제가 돼서 수동으로 또 작동을 해야 되는데 네. 수동을 하는데도 이거에 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우리나라 지금 이 기종에 737 이게 지금 101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조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뭐 한두 달 뭐 비행기 한 대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뭐 1년이 더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많았었던 기종, 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기종들을 선별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기종을 순차적으로 하는 그 전수조사,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건 사고 항공기의 블랙박스 일부가 지금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자체는 어떤 큰 불이나 충격에도 파손이 안 되도록 제작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힘이 작용했을 때는 파손이 아니더라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일부 문제가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부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뭐 우리 국토부에서도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가 손상이 됐는데 그 데이터를 손상하면 다시 뭐 포렌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복구를 시켜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직전에 어떤 그 타이밍 있죠. 뭐 30분이나 1시간 전. 이 내용만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들은, 그 전 단계들은 뭐 확인할 필요가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손상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의 원인을 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외형 그대로 수거가 됐는데 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일부 분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 각각 두 장치가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음성 기록 장치는 말 그대로 어떤 안에서 음성을 기장과 부기장이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그렇겠죠. 문제가 딱 터졌으면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 이유가, 기장이 문제가 있을 때 부기장이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둘이
상의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기장, 부기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둘이 대화가 나왔겠죠. 아,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된다. 네. 아, 엔진이 뭐 마비됐다. 뭐 랜딩 기어 수동도 안 된다. 뭐 유압 시스템이 뭐 안 된다라는 대화가 했을 거잖아요. 그 대화를 추정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비행 기록 장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비행 기록 장치들은 그 30분 전 여기에 대해서 비행 기록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속도뿐만이 아니고 랜딩 기어 작동을 기장했었는지 수동으로 했었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됐는데 또 불구하고 어떤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안 됐는지 그런 내력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 FDR 그러니까 비행자료 기록 장치 훼손 정도가 심하면 이걸 이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기술력의 차이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술력의 차이도 있지만은 네네. 어떤 크게 보면 어떤 보안상의 문제도 있죠. 아, 미국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바로 오기 전에 뉴스에 보면은 뭐 보잉에서 미국에서 와서 예, 우리 예. 조사단하고 합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며칠 지나게 되면 뭐 당장 뭐 내일이라도 어떤 스케줄이 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원인 조사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또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사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조사 기간이 좀 크게 단축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단축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훼손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포렌식이나 여러 하는 과정에서 뭐 보잉사나 미국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독이 어떤 원인이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자, 당시 상황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기 조종사가 사고 4분 전에 조류 충돌로 인한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조류가 있다고 조류 충돌 통보를 하거든요. 예. 우려가 있다라고. 근데 먼저 일본 관제탑에서 그래서 그렇게 관제탑에서 통보를 해줬죠. 예. 기장에 이제 보내죠. 근데 그 네. 기장이 1분 만에 메이데이를 선언을 하거든요. 메이데이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니 예. 즉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주로를 선정해 주라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1분 만에 이 구조 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메이데이를.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1분 전에 조류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1분 뒤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 원인이 조류가 아닌 근본적인 기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뭐 관제소에 연락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부기장과 연락을 하고 하는데 1분 정도는 너무 짧다는 얘기입니다. 전 어떤 그 기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1분 너무 긴박하다. 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쇳대가 나오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후 9시에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의 반대쪽이죠. 19활주로에서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착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동체 착륙이거든요. 우리도 예, 지금 예. 동착륙하고 우리나라도 동체 착륙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동체 착륙을 했다라는 그 이유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왜 랜딩 기어가 작동 안 하냐. 네.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랜딩 기어가 자동으로 착륙할 때는 자동으로 유압 시스템이 작동해서 랜딩 기어 그 바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바퀴 앞바퀴 하나 뭐 두 바퀴 우리가 세발 자전거 지금 뭐 있죠.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저 있죠. 예, 예. 앞에 저게 이제 두 개씩 해서 6개가 있거든요. 저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자동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기장이 할 수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3개를 수동으로 할 때는
하나에서 세 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뭐 그중에 한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기장이 어떤 조치를 내서 기장이 내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랜딩기어 작동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액션은 동체 착륙이죠. 그래서 동체 착륙하는데도 지금 뭐 그 관제서에서 어떤 활주로를 지정해 줬는데 반대로 들어간 것이죠. 예. 반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기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류 경보를 듣고 1분 뒤에서부터 한 5분 뒤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한 5, 6분 뒤에. 그러면 그 5, 6분 동안 그 전부터 시작해서 이 기장은 굉장히 어떤 그렇게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둘리는 거죠. 우리가 정신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IQ의 절반밖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막 정신없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정신이 있었을 때 상황을 보면은 왜 저랬을까? 라는 이런 상황도 되거든요. 다시 이걸 이제 적용해 본다면 기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긴박한 상황에 있어서 정신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추정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 비행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글쎄 이 부분을 보면 기종 자체 결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랜딩 기어가 문제가 똑같은 기종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예. 랜딩 기어에 하자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기종이 보잉 737은 우리나라에 지금 101대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종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0년을 수명으로 본다면 30년 동안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30년이 딱 지나고부터 갑자기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1년째 됐을 때는 기능이 뚝 떨어졌는데 30년 동안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종이 좋은 기종이냐라고도 평가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종들이 보면은 지금 보잉 737, 727 이게 1960년대부터 생산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기종은 이제 1990년대에서 한 20년 지났지만 그래도 이런 기계라는 것은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하루 다음에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큰 문제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활주로 끝에 설치된 이 콘크리트 이 설치물, 구조물, 둔덕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번 사건의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위각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콘크리트 시설물인데요. 콘크리트로 구성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는 규정이 없지만은 지금 방위각이면은 기장이나 이런 교신도 하고 어떤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그 기준을 서로 알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주로하고 정면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활주로에서 오버가 되면 우리가 활주로가 오버가 되면 그 활주로의 그 지난 지역에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법률로 규정돼 있거든요. 예. 240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위각 시설물,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면서 가장 큰 원인이 돼버렸죠. 사고 발생은 원인인지 아니지만 그 순간 1분간의 원인은 여기서 충돌이거든요. 충돌하는데 어떤 불을 부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활주로 길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2.8km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을 비교해봤을 때는 예, 지금도 뭐 화면으로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1km가 더 많죠. 3.7km, 뭐 4,000km. 예, 4,000m. 네, 4,000m죠. 그래서 약 1k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김포. 예. 그런데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더 작죠. 또 뭐 충주 같은 것은. 그러나 이 규정들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안전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미니멈 수치. 이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지 이게 됐으니까 안전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규정을 오버했으면은 위반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2.7km인데 만약에 1km가 더 있었다. 라고 하면 1km 동안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아까 방위각 시설물, 콘크리트 시설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을 했을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부에서나 어떤 항공 측에서 어떤 세부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외국 사례거든요. 예, 근데 예. 우리가 이런 게 있죠. 활주로 있고 활주로 끝 다음에는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있고 또 방호 벽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행기가 고장 났어요. 어떤 이유든지. 네네. 근데 그 고장을 기장이 컨트롤이 안 된다. 지금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추돌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체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스포일러나 옆에 그러니까 제동장치들. 제동차들이 예, 예. 다 안 됐다. 음,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충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냐면 지금 영어로는 그 EMAS, 뭐 이마스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아마 그 항공 관련 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만은 그 시스템이 뭐냐면 지금 활주로를 오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활주로 종단 안전지역이 나오죠. 안전지역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 비행기 중량이 450톤 정도 되거든요. 450톤. 지금 이 기종에. 그러면 450톤은 우리가 참 감이 안 오잖아요. 지금 1톤이 우리 소형차 무게가 1톤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55톤이면은 지금 450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중량에 의해서 길이 어떤 모래나 진흙처럼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뭐 네. 지금 예.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를 해 오시긴 하셨는데. 네.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네네. 지금 비행기가 지금 활주로를 이탈하고 됐을 경우에 그 땅에 가면은 예, 예. 그 땅이 내려앉아요. 비행기 무게로 인해서. 음,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진흙이었다라고 한다면 아예 뚝 꺼지는 게 아니고 진흙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진흙에서 차가 비행기가 브레이킹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동할 수 이마스 있게끔 해주는 예, 거군요. 어레스팅 시스템이거든요.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속도를 잡아준다는 그런 시스템에 하고 있는데 외국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울릉공항을 지금 건축 중에 있죠. 울릉공항이 이 방식을 지금 채택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지금 왜 검토하냐면 지금 뒤에 그 안전 확보 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면 이 거리를 굉장히 좁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뭐 방위각 시설물 있잖아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시트가 꼭 그 위치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 방호벽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 가면 또 톨게이트 지선으로 빠르면 중간에 어떤 벽이 있잖아요. 여기 벽은 그림상으로만 시멘트지 실제 보면은 쿠션이 있잖아요. 범퍼 역할을 해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지금 시멘트가 아니고 지금 이탈했을 경우에 비행기 속도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범퍼 역할로 만들면은 이게 이중으로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뒤에 방호벽이 있죠. 방호벽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의 어떤 범핑 역할을 하면은
비행기가 이탈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겠냐라는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